이제 이어서 두 번째 세션 공감 차례입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중수교 30년 특별 세션인 명사와의 대화입니다. 이번 세션의 대담을 맡아주실 분들은요, 모두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 관계를 개척해온 학계와 공공부문의 원로분들이십니다. 세션 2의 참석자분들을 그런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천발전연구원의 이인석 원장님, 세교연구소 백영서 이사장님, 그리고 인천시 문용석 안보특별보좌관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실 좌장 정정아 인천대 교수님도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 마이크를 장정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생, 혁신, 공감의 한중관계와 인천의 특별 세션입니다. 바로 이 세션인 한중수교 30주년 특별 세션, 명사와의 대화 세션이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 장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이 세션은 세 분의 명사분들을 모시고, 이 세 분께서는 사실 저희가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로 저희는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풍부한 교류와 협력을 해왔고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학자와 공직자 그리고 외교 현장에서 이 과정을 함께 해오셨고 개척하고 일구어 오셨고, 또한 인천과 인연이 있으신 그런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특히 지금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께서 걱정도 있으시고 또 관심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이러한 소중한 시기에 이렇게 그 한중 관계를 앞장서서 계속 개척해온 인천에서 이러한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 원로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세션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그러한 순서대로 세 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간을 보면서 마지막에 혹시 청중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분을 어렵게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세 분의 말씀만으로도 한 두세 시간을 말씀을 들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다만 오후에도 세션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하신 바와 같이 오후에 3세션에서는 상생의 세션으로 한국과 중국의 여러 또 학자분들이 많은 토론을 하시게 되고, 4세션은 혁신 세션으로서 비즈니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전 세션은 약 1시간 정도로 압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비록 1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세 분 명사분들의 말씀이 화두가 되어서 오늘 오후의 세션에서도 계속 공명을 일으키면서 풍부한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게 될 세 분 명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자리에 이렇게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인천대 석좌교수,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하신 이인석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인석 원장님께서는 동문학을 전공하시고 코트라 해외부서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독일 대표로서 독일의 통일과정 그리고 유럽 통합과정을 지켜보셨고 중국 본부에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청와대 산업비서관을 거쳐서 학창시절을 보내신 인천으로 오셔서 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대 석좌교수,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을 맡으시면서 인천의 중국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셨고, 인차이나 포럼의 전신인,
차이나 클럽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80에 가까운 연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과 한반도 문제를 다룬 저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백영서 세교연구소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백영서 교수님께서는 세교연구소 이사장이시자 연세대 명예교수이십니다. 동양사학을 전공하시고 연세대 문과대학장, 국학연구원장, 개간 창작과 비평 편집주간, 현대중국 학회장, 중국 근현대사 학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이루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저서를 더구나 그 저서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저서로서 동아시아론, 복합국가, 사회인문학 등의 화두를 던지셨고 그래서 교수님의 저서들은 한국에서 많은 영향을 미쳐왔을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로 많은 저서가 번역 출판이 되어서 그야말로 동아시아 학계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학계에서 동아시아를 연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석 안보특별보좌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석 인천시 안보특별보좌관님이자 예비역 준장님이고 주중한국대사관 무관을 역임하신 우리 안보특보님께서는 주중한국대사관 무관을 지내셔서 군인이자 외교관으로서 외교 현장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신분으로서 외교 현장에 계시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고 그래서 오늘 외교와 안보 등의 중요한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현재 박남춘 인천시장님의 안보특별보좌관을 맡고 계셔서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다시 듣게 되어서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회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중 관계 30년을 회고해 보았을 때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중 관계의 역사와 문화 교류에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최근에도 계속 활발하게 책을 내시면서 한중 관계사 그리고 또 여러 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계시는 백영서 교수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발언할 수 있는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귀한 자리에 그리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한중관계 30년 역사학자니까 뭐 과거 얘기하니까 먼저 하라고 제가 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겸눈이라는 것을 단어를 하나 먼저 소개해 보고 싶어요. 겸눈. 그러니까 두 개의 눈이라는 거죠. 겸눈을 가져라. 한중 관계사를 30년을 돌아볼 때도 특히 그렇고 더 길게 한중 관계사를 보기 위해서는 겸눈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겸눈은 그 당시의 눈과 지금의 눈을 동시에 갖는 게 중요하다. 30년을 볼 때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눈과 현재를 갖고 30년 더 길게 거슬러 간다고 하면은 92년에 수교가 됐는데 그 시점의 눈과 지금의 눈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또는 거슬러서 더 길게 본다 그러면 한중 관계 긴 역사 속에서 사실 한중 간의 관계가 단절된 거는 냉전 시기 한 40년 정도예요. 계속 유지되어 왔었죠. 40년간 단절되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복원된 거가 그렇게 되는데 30년 전 92년의 시점에서 본다면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그때 느끼는 한반도가 하나의 섬 같았어요. 한반도가 아니라 한국이 즉 분단돼 가지고 동아시아 속에서 고립된 섬이어서 외국을 가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수교 이후엔 달라진 거죠.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뭐 그 당시에 물론 이 상황 공동성명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아시아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게 한중 수교의 중요한 의의였는데 그 기준에서 봐도 나중에 이제 우리 문 보좌관님께서 더 설명하시겠지만 중요한 의미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만들이 많죠. 한중 수교가 잘 안 돼 있다. 제가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25주년 때 경험하고 비교하는 걸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25주년 때 제가 북경에 가서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군데 댕겨봤었는데 30주년인 내년엔 더 하겠죠. 뭐 다양한 회의와 다양한 책자들이 나올 예정인데 25주년 때의 기본적인 거는 다 새로운 정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분위기였어요. 기조가. 왜? 방금 사드 때문에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밀월 관계였는데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신혼이었다.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간다. 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굳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정상으로 가야 된다든가 뭐 성장 통이니 이런 단어들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비슷하다. 이게 새로운 정상. 보통 인간의 나이로 보면 30이면은 공자 얘기에 의하면 이제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32이다. 뜻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을 세우냐는 건 새로운 정상으로 가는 거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25주년하고 비슷해요. 그때가 사드였다면 지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중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고 나중에 또 다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중 감정이 한국에서 특히 청년층한테 커지고 있는 게 큰 문제거든요. 이런 변화된 상황이 25주년과 조금 변화된 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상을 찾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뜻을 찾는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25주년을 근데 지금의 눈에서 보면은 한중 관계가 다 나쁜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그래서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굉장히 그 안 좋은 것처럼 한중 관계 30년을 돌아보기 쉬운데 겹눈으로 보면은 양면성을 다 잘 봐야 된다. 이게 제 정리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압축적이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화두를 열어주셨습니다. 겹눈을 가지고 우리가 한쪽 면만 보기보다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양면성 이런 모든 면에서의 겹눈을 가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무관으로서 주중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셨던 문용석 특보님께 한국의 외교와 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성과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안보특별보좌관 문용석입니다. 2021년 인차이나 포럼 한중수교 30주년 특별 세션에서 저는 연구자가 아니고 한 명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저명하신 두 분 박사님들과 또 인천대 장 교수님과 같이 특별 세션 대화에 참가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중수교 30주년 내년이죠. 맞아서 지난 한중관계 30년을 회고하고 또 현재의 한중관계와 인천시와 중국 성시 간의 교류와 협력 사항을 진단해보고 또 그 바탕에서 미래의 한중관계를 전망하는 한중관계 회고와 전망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중관계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중국은 우리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오랜 세월을 긴밀히 교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아주 넓고 깊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식에도 같거나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밤새워서 삼국지를 읽었고 또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따라야 하는 어떤 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한중이 1992년 8월 수교 이후에 수교 당시에는 우리가 교역액이 63억 불 정도였는데 제가 22년 통계까지 체크를 했는데 아까 싱하이밍 대사가 역시 대사관 현직에 있으니까 2021년 말까지를 벌써 예측해서 예상 교역액이 3,400억 불 정도라고 언급하셨는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또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교역국입니다. 양국은 또한 세계에서 최대 인적 교류 대상국으로서 지구상에서 한중 이 두 나라만큼 밀접한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고 지금은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개혁개방이 성공을 이루면서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다가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어찌 보면 모순의 결합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중 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발전이 억제되었다는 사실과, 그러나 우리 두 나라는 그 이전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화국가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 관계는 내년 한중 수교가 30주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이미 수천 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외교 및 안보적 측면에서 지난 30주년간 한중 관계의 성과와 특징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인식 하에서 수교 이후에 중국의 양자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 틀을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에 우리가 수교할 때 설린 우호 협력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설린 우호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제 통상 중심의 관계를 설린 우호 관계라고 합니다. 98년 11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셔서 21세기를 향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대결하지 않고 구동존의하면서 특정 제3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동반자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2003년 7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중하셔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천명하셨고, 2008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국제 현안을 공조하고 군사 교류 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관계를 전략적 관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토론회 시간에 여러 차례 전략적 관계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리고 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시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자고 합의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시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구체화하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치면 2017년 11월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하셔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안보, 생태, 환경, 에너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가일층하자고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경제를 넘어서 전 분야에 걸친 균형 있는 협력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교 이후에 한중 관계는 신속하게 발전을 하였는데, 성과도 많았는데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2016년 7월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 결정 이후에 양국 간의 경제, 무역, 인적 교류 여러 방면에서 갈등 상황이 노정된 바 있고, 현재 상태는 봉합된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교 이후에 30여 년간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협력 부분은 상당히 발전하였다. 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교류 협력이 뒤처지는 다소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거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두 분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을 해서 국제 현안에 대해서 공조하고 군사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하자, 그렇게 논의하게 된 겁니다. 수교 이후에 양국 간의 외교나 안보나 경제나 제반 전반적 현안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양국 간의 수교 이후에 경제적 교류 협력은 크게 발전을 하였다. 다만 안보 면에서의 교류 협력은 경제적 교류 협력에 비해서는 다소 불균형하게 덜 발전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코트라를 거쳐서 청와대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의 중국 교류에 기반을 닦아오신 이인석 원장님께서 중국 교류와 인천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우선 오늘 이 귀중한 포럼을 준비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아마 제 인천에서의 경력을 참고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연구원, 대학, 그다음 상공회의소 를 둘을 거치면서 인천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제 주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인천의 눈으로 인천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인천의 관점에서 이걸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인천 한중수교 30주년인데 이 한중수교 30주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랜 공백 기간을 끝내고 두 나라가 공생 공용의 손을 잡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냉전 기간 40여 년에 걸친 적대 관계도 이제 막을 내렸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한중수교는 역사적 전환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검토할 때 아까 우리 백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시대적 상황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중수교가 수립되는 1990년대는 두 가지 조류가 인천에 이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 세계화입니다. 경제 세계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본이나 기술의 국경이 없어지고 세계는 하나의 생생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말하면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국제 분업 방식이 이제 세계 시작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세계 글로벌화와 지방화가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인천에 상륙하면서 두 번째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데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중앙의 생각은 중앙이 하고 지방은 손발역할을 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도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는 그런 의미의 아주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세계화가 그 다음에 한중수교와 세계 강물이 공교롭게도 인천에서 만나는 것이 1990년대였다고 봅니다. 이 세계 강물이 모이는 이 시기에 바로 또 공교롭게도 인천이 선됐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한중수교 30주년의 첫 선두에 인천이 서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중수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되는데 19세기 말에도 이른바 제1차 세계화의 물결이 이제 상륙을 하면서 그때 역시 인천이 선두에 섰습니다. 19세기 이제 개항이 되면서 석유 문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또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오늘의 차이나타운은 그때 조성된 천국 조개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화의 서구 문물의 관문이 되면서 인천에서 근대 한국이 이제 시발이 되고 또 동아시아의 이제 국제 항만 도시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중 수교가 수립되는 이 1990년대에도 역시 인천이 이제 같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최초의 항로가 수교 이전에 이미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과 웨이하이에 이제 카페리 항로가 열리면서 소위 이제 보따리 무역이 이제 성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보따리 무역은 뭐 아주 참 소규모였었습니다. 그것이 자라고 커지고 성장을 해서 오늘의 한중 수교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카페리 물동량은 이제 계속 늘어나 가지고 현재는 10개 항로로 이제 확대가 됐고, 이제 중국 연안 도시들과 인천은 거의 일일 새나갈거리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인천이 한중 수교의 선두에서 썼던 두 번째 이제 길은 도시 외교의 선봉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런 체결된 다음 해인 1993년 텐진과 우호 도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렌과 이제 자매도 결혼을 맺고, 그 다음에 칭다오를 이제 거쳐서 그 후에 계속 인천시의 도시외교망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내륙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한국 전체 지자체 중에서 인천은 도시외교의 선봉장이라는 말을 들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외교망을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외교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 간의 그는 가끔 정치적인 갈등이나 다른 국익의 충돌을 하면서 관계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에서 경제가 관계가 흔들리는 것도 그 중에 한 예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도시 외교는 정치나 외교 외의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 간의 관계가 흔들릴 때 그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외교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항로의 개척이라든가 도시 외교 선봉에 섰다 하는 것은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인천이 먼저 선각자가 돼서 앞장을 섰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이 이런 시대 조류를 타고서 선대 순으면서 인천이 스스로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갔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은 1990년도의 중반쯤에서 인천 송도에 이제 매립을 시작하면서 동북아 시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 2000년대 들어가신 본격적으로 인천에 인프라의 현대화 확충 사업이 이제 전개되는데, 2001년도가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천에 접속이 되고,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그 다음에 2003년도가 되면 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7, 8년 인천 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인천 남항이 개항이 되는 등, 전체적으로 인천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현대화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동북아 시대를 이제 겨냥해서 이제 준비를 차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항만과 공항을 두 개를 갖추고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에서 부러움을 샀을 정도로, 또 인천을 시기할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심지어 중앙정부에서조차 인천을 21세기의 성당센터라고까지 지목을 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 인천 스스로 또 그런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전진을 해온 것이 오늘의 인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기에 또 중요한 것이 인천 차이나타운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차이나타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세기 개항 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성한 청국 조개지의 유산인데, 상당히 몇십 년 동안 거의 쇠락의 길을 걷다가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은 인천에 말하면 새로운 집객의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언젠가는 그 차이나타운이 새로운 한중 교류의 거점이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자 한중 수교가 이제 그 되면서 지난 30년 인천은 그런 한국 글로벌 경제의 선두주자로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30년은 그 지난 30년 노간 뿌린 씨앗이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결실을 맺도록 하는데 그 전력을 쏟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기에 인천이 선두에 있었는지,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장서면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함께 교차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주도를 해왔고, 그리고 특히 도시외교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또는 중앙에서는 국익이나 어떤 충돌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교류와 협력이 다소 침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방 간에 또 도시 간에 이렇게 맺어지는 외교와 교류 협력은 그러한 그 국익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관계를 쌓아 나가고 신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양면성,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는 눈, 그리고 경제와 안보의 교류 간의 그 불균형의 과제, 그리고 또 인천이 가져온 역할과 국가와 중앙의 그 할 수 없는 또 한계를 지방 도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현재로 오겠습니다. 한중 양국은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고, 동시에 사실 사회 역사 문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해왔고, 학술적으로도 정말 많은 교류와 성과가 있었지만 또 대중 간에도,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이 고조가 되면서 사실 한중 간에 이러한 좀 생기고 있는 우려는 커다란 그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 불가피한 좀 문제도 있고요. 또는 한국과 중국이 너무나 가까워서 가지는 장점과 동시에 불가피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안타까운 오해에서 생기는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시기에 한중 관계의 현재에 대한 진단을 세 분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외교와 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 현황에 대해서 문용석 특보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혹시 이번 세션은 약 5분 내외로 일단 말씀해 주시고 나면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조금 또 길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재 한중 관계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5분을 조금 초과할 것 같아요. 먼저 한마디로 제가 한중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먼저 서두를 던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좌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자, 미중 관계, 지금 미중 관계 하면 이제 미중 갈등이라고 통상 떠오르시겠죠.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68년 전에 한미 동맹으로 이미 전략적 선택을 했고, 한미 동맹은 오늘의 평화 번영을 가져온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우리 동북아, 동아시아에서 전략 공간을 마련할 확실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여 년 동안 중국의 영향권 밖에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괄목한 만한 성취를 거뒀죠. 반면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는 다른 가치를 선양하는 국가로서, 따라서 우리는 현재 미국에 좀 더 가까운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전방위적으로 상호 관계가 깊은 중국과도 적극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의 이면에는 동맹의 분담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쿼드,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 협의체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또는 쿼드 플러스에 대한 참여가 요구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대중국 전략 핵심인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우리 역량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중 관계는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는 복잡한 환경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미국과 입장이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이견이 있는 것들은 이슈별로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심층 검토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께서 미중 관계를 신냉전이라고 언급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은 실제로 중국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상호 의존도에 비교해 보면은 냉전 시기와 같이 진영으로 분리하는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립되는 전선이 있고 협조할 전선이 있다. 대립되는 전선은 예를 들어서 주로 군사, 첨단 기술 분야, 지정학적인 분야가 대립되는 분야라고 하면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제 회복 문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냉전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좌표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각인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교 30년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앞서도 경제 문화 영역에서는 양적인 성장이 증가했고 그러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 질적인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외교,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라든가 제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제가 한중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합의하면서 4개의 전략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라고 양국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중국 외교부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의 전략 대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12월 2일인가 중국 티엔진에서 우리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이전 외교부장이었는데 우리 직제로 보면 한 부총리급 됩니다. 중국 티엔진에서 전략 대화가 있었죠. 그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우리가 합의한 첫 번째 전략 대화 채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 2+2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 간의 전략 대화 정당 간의 전략 대화의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팬데믹 상황 하에서 내년 2월 4일인가 2월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대로 해서 주요 국가들이 외교의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에 중국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한성 부총리가 중국 대표로 방한을 한 바가 있죠. 정치국 상무위원 하면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포함해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고 그중에 국무원 부총리하는 한정 부총리가
평창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입니다. 이제 인천광역시와 중국 지방 정부 간의 교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중국 교류의 선도적 지역은 당연히 인천입니다.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중국의 자매도시 티엔진, 총칭, 현양 3개 자매도시의 인구 합치면 5,5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8개의 우호도시 다리엔, 단동, 칭다오, 샨동성, 옌타이, 하얼빈, 허난성, 광저우 이렇게 도시외교 발전 전략, 즉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인천하고 서해 앞에는 우리 서해 앞에는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이 바다로 하늘로 펼쳐져 있습니다. 요녕성의 성도인 시언양 그리고 다리엔, 하북성의 중심 지역에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그리고 우리 인천시와 상당히 비슷한 여건은 있는 티엔진이 있죠. 산동성에는 칭다오, 지난, 웨이하이 등이 있습니다. 자, 남북 평화 환경이 잘 조성된다면 육지로에서 길림성, 장춘, 흑룡강성의 하얼빈까지도 연결이 되고 또한 단동, 심양, 베이징으로 직접 육로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양에서 베이징까지는 고속철도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와 중국 성시 지방정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최고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셨는데 인천시를 공식으로 방문한 중국 자매 우호 도시의 당서기, 성장, 지장들이 총 60회, 500여 명에 달하고 중국을 공식 방문한 인천시장이나 경제청장 등 강중한 인사는 38회, 한 190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교류 협력 발전은 컨트롤 타워를 좀 더 보강해야 되고 또 젊은 인재들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굉장히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 배양해야 되고 또 집중하고 전문화 관리를 해서 도시외교 역량을 배양하면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인천시가 경제, 안보, 재반 영역에서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손민호 의원님 특히 도시외교 중시하시는데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미중 관계도 제로섬이 아니다. 그렇듯이 한국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 자칫 다소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그 이야기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명확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익과 그 가치에 따라서 그 행동과 판단을 하게 되며 그러한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해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중 간의 안보와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이 있어 왔다는 점 그리고 도시외교 협력 네트워크는 앞으로 더욱 매우 중요하며 인천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와 젊은이제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미중 갈등이 방금도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역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중 산업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오신 이인석 원장님께서 현재 국제 질서와 한중 관계의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 대상국은 중국과 미국입니다. 2020년도 그 한국 수출의 25.8%가 중국으로 나갔고 14.5%가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이 미중 두 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0%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40%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우리나라 그 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런 이제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지금 세계의 경제 대국, 또 우리 경제의 그 운명을 쥐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심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단은 그 2018년 미국 정부가 이 자국 그 제조 부활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여 사실상 중국 상품의 수입 제한을 하는 데서 이제 발달이 됐습니다. 중국도 여기에 밀리지 않고 관세로 맞대응을 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한마디로 경제를 안보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안보는 국방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사실상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안보의 영역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최근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제 그 주요 공산품의 그 부품의 자국 생산을 지금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주요 부품의 그 해외 의존도를 이제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급 부족, 글로벌 공급 그 체인에 의존하다가 자칫 그 자국 산업의 자국 그 일제 그 근로자들에게 그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에서 이제는 자국 생산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업체들에게도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이제 세우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 미중 양국의 그 무역 갈등이 한국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미국산 그 제품이 수입이 줄면 당연히 한국산으로 대체되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그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미중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손해는 전적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의 교역 구조, 상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교 이전까지는 지금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교 후 30년 동안 이 한국 교육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중국이 제1일 교육 대상국이 됐는데, 미국과 중국의 그 수출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소비 제품이 이제 수요를 이루고 있지만 중국은 소비 제품이 아니라 중간재나 부품을 수입을 해서 거기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에 공급하여 이들이 만든 제품을 다시 미국이나 제3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시장이고 중국은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줄으면 줄수록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중간재도 같이 동반 감소를 하기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해서 세계가 하나의 생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만 하더라도 이 전량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은 세계 각지에서 공급되고 다만 중국에서는 조립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아이폰이 하나도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그 생산 자체가 차질이 생기고 어떤 때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 이 공산품의 일부는 심지어 제2의 자원이라고 할 정도로 소기에 못지않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걸 자국 생산을 늘리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수입하는 중국의 5대 수출국을 보면 이제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 중국에는
중간재나 부품을 이제 수출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나 부품이 전체 대중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입된 이런 그 중간재나 부품을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미국이나 서구에 이제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대외 수출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이 눈부시게 빠르게 지금 진척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그 중간재 부품도 자국 제품으로 대체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자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국제적인 그 무역 분쟁에 또는 무역 갈등이 휘말릴 때 한국이 거기에 이제 휘말릴 때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소수 같은 경우인데 그 호주가 대중국의 그 석탄 수입을 이제 제한함으로써 그 바로 요소수 생산이 이제 그 줄어들고 그 줄어드니까 한국에 대한 수출이 이제 줄고 이 한국은 자연히 그 전 산업에 미쳐서 말하자면 생활 자체가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건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한쪽에서 한 부분만이라도 그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는 그런 상당히 또 다른 이면성도 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은 중국인 시장의 힘을 빌려서 한국을 가끔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교역액이 만약 9,810억 달러인 반면에 중국은 7조 6,800억 달러입니다. 시장 규모로서는 이거 뭐 거의 7배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시장은 시장의 시장의 규모는 그 군사무기 못지않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이 시장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정치적인 그 무기가 돼가지고 압박을 하는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사드 배치일 때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서 한국의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대항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가지고 참 전전긍긍하고 그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상당한 그 고충을 이제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는 제가 2000년도에 그 마늘 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농가가 그 어려움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온 마늘에다 긴급 관세 이제 부과해가지고 수입 제한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의 휴대폰 그 수입을 갖다 금지를 해서 가지고 엄청난 이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휴대폰의 그 수출액과 우리가 수입하는 마늘의 수입액과는 뭐 거의 10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일주일 만에 무릎을 꿇고 다시 원점으로 돌린 그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그 중국의 지금 교육 구조라든가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어디 하나 지금 완전하게 안심을 하고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흔치 않다. 그래서 지금 한중 수교 30년 동안 30년에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과제는 두 가지. 하나는 지난 30년 한중 교육이 남긴 교훈이 뭔가? 그건 협력과 그 다음에 대결입니다. 협력과 대립이 지난 30년간 한중 교류에서 남긴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협력과 대립을 어떻게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30년간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그 한중 간의 오랜 그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계속 좀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 그 30년간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협력과 대립이라는 모순적 관계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백영석 교수님께서 처음에 문을 열면서 말씀해 주신 양면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양면성을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백영서 교수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오랜 문화 역사적 유대와 유사성은 사실 양국의 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기도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서로가 어떤 점이 비슷한지 또 어떤 점이 다른지를 계속 알아왔고 또 현재에도 알아가고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알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그 함께 고민해야 될 점, 또 한중 관계사, 그리고 최근에는 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책을 쓰시고 많은 후학과 토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학문적으로 또 시민들 간의 교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신 백영서 교수님께 한중 관계 진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주어진 시간 5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능하면 사회자 선생님이 힘들지 않게, 시간이 큰 시계가 초 단위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게 압박을 줘요, 얘기하는 데서. 말을 빨리 하게 되는데 저도 성질도 급한 사람인데 또 가능하면 5분 안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또 키워드 하나를 먼저 저는 비대칭,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비대칭이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끌어가 보겠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중 관계의 역사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EBS에서 지식의 기쁨이라는 프로에서 5일간 강연을 한 거 있습니다. 한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압축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비대칭이라는 것은 한중 관계의 역사는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비대칭입니다. 그럼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규모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오늘 얘기할 주제와 관련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보면 비대칭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한국은 중국에 관심이 너무 많아. 과대 관심과 관심이랄까, 이게 과잉 관심과, 이게 중요한 비대칭입니다. 그 비대칭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문화 교류에서도 보면은, 물론 이제 대중문화 영역에서 보면은 한류라고 해서 중국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중국 문화가 우리한테 오는 거, 한풍이라고 그러죠. 한나라 한자서 한풍이라고 하는 건 영향이 없냐면 그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안 보이게. 근데 하여튼 대중문화 영역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압도하고 있다면, 학술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학술, 문학 이런 데서는 완전 비대칭입니다. 한국계 중국에 번역돼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반대로 중국계 한국에서 번역되는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 것도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화 교류의 비대칭도 있는데, 이런 점도 앞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전망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혐오 감정도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은 높아.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럴 관심도 별로 없으려니와, 그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국에서 유난히 이렇게 혐오하지, 한국을 싫어하는 식 표출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인터넷 보면 한국 욕하던데. 조금 있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자가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더 심해졌죠. 한중 수교 25주년보다 지금 반중 감정은 더 많아. 사드 이후보다 훨씬. 그럼 코로나를 겪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예를 들면요, 민폐 국가라고 젊은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민폐 국가다. 왜 민폐를 끼치냐 이거야.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또 조선족 범죄로, 미세먼지로 이런 거 들면서 민폐 국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일본하고 비교하면요, 한국 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과 중국을 싫어하는 게 중에서 점차 중국을 싫어하는 비호감이 더 높아져.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와 민을 구별해서 일본 사람들은 참 좋다, 세련되고 하고 좋다, 여행도 가고 싶다 이러는데, 국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일본은 국가는 싫어하는데 민은 좋아해. 근데 중국에선 다 싫어해. 국가도 싫고 민도 싫고. 왜? 민의 자율성을 인정 안 해. 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더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싫어하는 반중 감정의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방금 말씀드린 뭐 해양에서의 뭐 어선을 납포하는 거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조선적 범죄, 조선 범죄도 조선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드라마나 뭐가 이미지화 되죠. 코로나19의 피해도 뭐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요인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지금 이 두 번째 세션에서 관통하는 세 사람의 관심과 연결되는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이 중국에 대한 싫어하는 감정을 부추겨요. 미국이 분명히 경쟁 가운데서 뭐예요? 가치 동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자 면서 중국은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 가치 다르다는 거에 공격하기 좋은 급소. 뭐 신장 문제라든가 뭐 홍콩 문제, 여기 사이자 장 교수님 홍콩 전문가십니다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그럼 공격할 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약점도 문제죠, 물론. 그러나 그걸 계속 공격하는 것이 즉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중 갈등이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 그 채널이 뭐냐? 언론입니다. 언론인데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고 미디어 학자들이 쓴 논문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중국 보도하는 경향을 진보적이랄까요? 보수적이랄까? 뭐 이런 식의 입장이 다른 신문들이 보도 경향이 어떠냐를 분석한 글을 보면은 진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사회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중국 문제를 보는데도 미국 문제를 다 진영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 보도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진영화되어 있다. 이러니까 중국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이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벌써 한 5분 한다고 5분 넘겼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어떻게 대책하면 좋냐는 건 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만, 한 줄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 선생님 그럼 중국엔 문제가 없습니까? 다 그럼 반중 감정하는 한국만 문제입니까? 특히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발을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 한국에서 문제점은 한국이지 다 중국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중국 가서 강연할 때는 중국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중국에 왜 문제가 되냐, 뭐 김치 문제, 뭐 무슨 단오절 문제 이런 식으로 문화적 충돌 얘기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한국에서 한국에 요구하면서 양면에 대해 다 신경을 써야만, 그렇게 균형을 잡아야만 상호 간의 상생이 가능할 수 있는 상호 인식이 된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세 번째 순서에서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사실 비대칭적인 측면이 많다. 그리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물론 어느 정도 있는 팩트도 있고 어느 정도 있던 감정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확대되고 부풀려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서 사실 여기도 언론계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계시지만 어떤 그 보도들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갈등이 다소 부추겨지거나 진영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이 중국을 바라볼 때 민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부와 민을 하나로 이렇게 보면서 감정이 좀 더 확대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한중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키워드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될지 먼저 이인석 원장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요. 조금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문영석 특보님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백영서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시간이 이제 촉박을 하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 편에서 대립과 협력과 대립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세션의 주제 역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육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금 상호 의존 관계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어딜 가나 그 상호 협력과
그 정신은 마치 그 중국이나 한국이 다름없이 늘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안보 면에서는 지금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력과 대립이 중첩되어 있다는 이런 점에서 한중 수교 지난 30년은 한중 관계의 역사적 복원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은 역사적으로 대립과 협력이 교차하면서 계속 발전했습니다. 순풍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오고 역풍이 있으면 순풍이 오는 이런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그 냉전 40년간의 그 대립 대결이 수교 후 협력으로 발전하는 것도 막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모순이 지금 그 한중 관계에 지금 깊이 뿌려박고 있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그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중국에 의존해 있고 안보는 지금 그 미국에 의존해 있는 말하면 국익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안보가 말하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지금 형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의 하나가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으면서도 어느 하나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이런 관계, 모순 관계를 때로는 정치적 도구, 때로는 경제 제재의 무기로 활용을 한 때가 있겠죠. 사드 배치가 그렇고 마늘 파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 어떠한 지금 보복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스스로 이걸 대처할 만한 그런 독자적인 힘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또 영역도 그렇게 많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폭도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한국의 그 자주는 어떻게 확보할 건가? 자주라는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지금 기둥이고 힘입니다. 이 자주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외압이라서도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경험한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순 관계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경제나 안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지는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건 분명히 그 선택에 함정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는 순간 어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립과 협력을 두 양 시야에다 같이 놓고서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마디로 의존은 가급적 필요한 만큼 줄이고 필요한 만큼 자주는 가능한 만큼 확대하라. 이것이 제가 조그만 짧은 시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해결 방안,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경제와 안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기보다 계속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고 의존을 줄이고 자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영석 특보님과 백영수 교수님께서는 혹시 말씀하시면서 이 일천이라는 화두도 조금 넣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요청하신 대로 우선 이 자리를 보니까 대학에서 중국 관련 박사를 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언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대학의 이사장님, 또 시의회 위원장님들, 또 인천연구원, 또 문화계 대표님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게 각계의 중요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인천에다 보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보좌관부터 한 10여 년, 국방무관까지 한 10여 년 베이징에서 근무한 바가 있는데 국내에 와서도 해외정보 중국 파트에서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무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대화하기 좀 어려웠던, 의견을 나누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다면 편안히 만나서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이 돼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대중국 관련 협력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셔서 동시에 우리는 앞서 두 분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의 안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도 안보의 중요한 영역이고 또한 문화, 제반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인천시가 과연 광역시답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인차이나 포럼에 개최하는 이 토론회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을 보탠다면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 관계다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양국 관계하고 다자 관계는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준비해야 되냐? 사람이 준비합니다. 인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소통과 중국식 표현으로 관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시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10년, 20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인천시를 비교하자면 국제협력관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국제협력관실이 더 열심히 뛰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융합하고 해서 발전하면 앞으로 한중관계, 그중에서 인천시와 중국의 각 성시, 자매 우호도시 간의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그리고 중국 성시 간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더욱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백 교수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또 키워드를 하나 할까? 단어는 아니에요.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강의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길게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 좋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뭐냐?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바꿔라. 중국에게 또는 중국에 우리가 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중국이 우리에게 뭐냐면 중국이한테 어떤 비대칭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어떻게 대응했냐 이건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중국인이 우리들에서 뭘 바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관심의 방향을 바꿔라. 이겁니다. 아까 제가 비대칭이 두 번째 질문과 해서 비대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변하는 요소 중에 한중 관계사의 몇천 년을 볼 때 불변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대칭이라면 또 하나는 한반도의 역할입니다. 중국의 운명의 변화, 또 확대 동아시아의 지역의 변화에 한반도는 늘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우리 역량이 딸릴 때는 비극의 장소가 돼. 역사의 격변기에 임진왜란이 그렇고 한국전쟁이 그랬고 청일전쟁이 그랬듯이 한반도가 비극의 장소로 희생이 되고 하지만 하여튼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면 중국도 바뀌어. 왕조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근데 이제는 역량도 그 정도 됐으면 우리는 단순히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적합한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때가 됐다라고 해서 저는 중국에게 한국이 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뭐 중앙정부 차원이랄까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저는 중경국의 어떤 매력, 중경국의 역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다. 요즘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미중 사이에서 우리 역할이 없냐? 맨날 눈치만 보냐? 그러니까 뭐 특보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쪽에 쓸 건 아니고 또 뭐 다 패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죠. 어느 한쪽에 쓸 문제는 아니다. 그런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중경국이 매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비유를
그냥 벌의 역할이라고 봐요. 벌이라는 게 꽃가루를 나르는 매개적인 역할도 하지만 침이 있잖아요. 침이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침 얘기하면 백 교수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거를 원하냐, 그게만이 아니고 그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사는 사회문화적인 역량. 왜 미국만 문명의 표준을 정하고 왜 중국만 문명의 표준, 가치의 표준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한반도, 특히 한국도 그럴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K방역 뭐 BTS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변화가 커질 때 중국도 우리가 하나의 발전 모델로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 이런 점에서 그런 점을 저는 우리의 가치 창출의 역할, 모델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 그거에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정부, 지방정부 역할도 있고 민의 역할도 있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이겠습니다. 지방정부 역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 아직 안 가셔서 그런데 시장님 말씀하실 때 그 연설문 좋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미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치 안보는 중앙정부 책임지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이 큰데 지방정부는 그런 부담이 적다. 뭐 그런 얘기 하세요. 맞아요. 지방정부 역할이 큽니다. 단 저는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방정부 할 역할이 많은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수장이 바뀌면 관심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관민이 함께하는 어떤 전략 연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는 새로운 사람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틀을 유지하는 한중관계에 관해서 오늘의 이 포럼이 계속 쌓이니까 이것도 시장이 바뀌어도 건드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포럼도 좋고 어떤 협의체 같은 걸 통해서 한중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시장이 누가 오든 연입이 되던 누가 오든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 그거를 민이 주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천이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아요. 유학생 많잖아요. 차이나타운 문제 있죠. 우리 안에 중국, 그 표현 좋았어요. 우리 안에 중국을 잘해줘야 상호 간의 인식이 또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작은 문제 같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커져요. 그런 식으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 저는 오후에 프로그램 중에 그거 좋다고 봐요. 유학생들 영상으로 불러내서 어떻게 지내냐는 거, 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든 성과는 누적될 때, 시간의 축적이 있을 때 효과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줄만 하면은 그때의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로 환경 생태 문제,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을 모든 데 스며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흔히 미중 경쟁에서 하면 뭐 군사 경쟁만 하는데 앞으로는 군대가 과연 그렇게 총 들고 싸우고 미사일 싸우는 것만이 능사겠냐. 앞으로 그런 전망난 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대가 오히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인간 안보를 위해서 환경 기후 위기 대처하는 데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 중국과 또 미국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좀씩 그러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전략 거점이 전략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기구 같은 것이 관민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거 할 때, 또는 민이 자기 주변에 작은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할 때, 다양한 사업을 작은 것도 벌릴 때 중요한 거는 환경, 기후, 생태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도 고민할 때다. 그걸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만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 말씀들이 서로 핵심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어떤 것도 양자택일로 보지 말자는 말씀이 세 분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볼 때, 또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에도, 어떤 분야를 볼 때에도 하나로만 보거나 양자택일로 보지 말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또 한국과 어떤 나라도 그렇지만 정상적 관계 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정상적 관계라 함은 갈등과 오해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립과 협력,
적이 계속 함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많은 비대칭과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껴안고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자주적인 노력, 적극적인 인식을 하자. 그래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상대의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 또는 나의 문제인지, 또는 관계의 문제인지, 또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생겨나고 있거나 확대되고 있는 문제인지를 명확히 항상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며 우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가치를 창출해 나가자. 그리고 그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인천의 역할, 민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할 것이며 그 점에서 민이 공동으로 전략 연구를 한다거나 민이 주도를 한다거나 또 젊은 인재를 키워내고 환경과 기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아젠다로 삼는 것이 인천에게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청중분들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무래도 좀 청중분들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너무 많이 좀 빼앗기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청중께 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세 분께 또 기회가 될 때 모시고 청중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차이나 포럼 국제 컨퍼런스 한중수교 30년 특별 세션 명사와의 대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말씀해 주신 이인석 원장님, 백영석 교수님, 문영석 특보님 그리고 모든 청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고견을 나눠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고생해주신 장정학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오전 세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점심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한중 양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한중 관계와 또 국내외 정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생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참석자 여러분들께 중식과 또 다과 제공이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